나를 마주하는 시간 9월입니다. 오늘 함께 해볼 책은 해피스완 윤소영님의 하루 한 시간 나는 나를 브랜딩한다입니다. 20년간 온라인 콘텐츠 마케터로 경력을 쌓은 저자 윤소영님은 책을 통해 개인 브랜딩의 필요성과 시작하는 방법, 과정 등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일에 대한 고민은 있으나 시작이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이제 책의 일부 내용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콘텐츠 주제 잡기. 주제 잡기는 스스로 브랜드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주제만 명확하다면 쭉쭉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의욕은 많은데 꾸준히 할 자신이 없어서요.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변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막힌다면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하여 아이디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러운 사람은 누구지? 주제를 찾는 방법의 하나는 결핍을 찾는 것입니다. 결핍을 찾아 그걸 채워가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면 나만의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핍을 찾으라니 막연하기만 합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내가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서 부러웠던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부러움을 넘어 질투가 올라오는 상황을 떠올려 봐도 좋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동경했기에 부러움과 질투심이 생긴다는 걸 인정해 보자고요. 질투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럴듯한 음식을 뚝딱 탄생시키는 워킹맘일 수도 있고 영끌로 꼬마 빌딩을 사서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이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이 사람들의 어떤 부분이 부러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을지도 점검하시고요. 이런 감정이 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으니 찬찬히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동경의 대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꾸준히 보여주세요. 그렇게 브랜드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궁금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물어보는 주제는 뭐지? 저 역시 특별한 관심사나 취미가 없던 사람이라 주제를 정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 주제가 나의 콘텐츠라고 말하는 브랜드 머처드의 백만장자 메신저를 읽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사람들은 제게 저의 본업이었던 마케팅과 SNS 운영 방법에 관해 자주 질문하더군요. 저에게 수납을 잘하는 방법이나 주차 정보를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저는 블로그 초보들이 궁금해해야 할 정보를 포스팅하며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덕분에 온라인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빠르게 수익화를 이루었습니다. 릴리맘 혜진님은 시골 유학에 관한 정보를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딸이 강원도 고성에 초등학교로 전학한 후 학교 생활에 관해 묻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은 없었기에 블로그에 관해 배울 생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같은 대답을 반복하기 번거로워서 간단한 기록과 정보 전달을 위한 용도로 포스팅했을 뿐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시골 유학을 결심한 부모 중 상당수가 혜진님의 블로그를 구독하며 정보를 얻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릴리맘 혜진님은 시골 유학의 노하우를 출간하고 관련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지? 여러분의 관심사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본 컨텐츠가 있다면
알고리즘이 귀신같이 비슷한 콘텐츠와 광고를 노출하며 클릭을 유도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광고라고 무시하기보다는 나의 관심사일 수 있구나 라는 관점으로 한 번 더 바라보세요.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본인의 책장도 참고해보세요. 저의 책장엔 마케팅과 자기계발을 주제로 한 책들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읽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끌렸고 공부하고 싶었으니 그 책을 구매했고 언젠가 다시 읽겠다는 의지로 남겨둔 것일 테니까요. 굉장한 결과물이 있거나 특별한 경험 같은 주제만 값진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상에 가까워야 더 가치 있고 잘 팔리는 주제라고 믿습니다. 한 달에 1kg을 빼지만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느린 다이어트,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분위기 좋은 카페 소개, 아이에게 읽어줄 동화책 추천 등등. 우리는 모두 일상의 전문가입니다. 관련된 공부를 했다거나 분명한 결과물을 가진 사람만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작은 행동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시간과 돈을 아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전문가입니다. 물건을 판매하고 싶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영역에서 사람들의 질문을 받는지, 사람들은 내게 어떤 분야의 아이템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나와 어울리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한 물건을 판매한다면 누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도전해 보세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주제를 찾는 방법.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입니다.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뿐 아니라 조직 안에 있는 직장인에게도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란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따라오는 그의 강점과 특징이지요. 앞장에서는 직관적으로 나의 주제를 찾아봤다면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적어봅니다. 잘한다의 기준이 모호한데요. 어떤 분야에 관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50개를 적어본다는 마음으로 먼저 다 쏟아보세요.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고 남보다 1% 이상 잘하는 게 많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면 나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며 적어도 좋습니다. 책상 정리를 잘한다. 관심 분야의 뉴스를 선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좋아한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는다. 엑셀 매크로를 만들 줄 안다. 블로그 상위 노출에 관해 잘 안다. 피부가 좋아 보이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해독 주스를 매일 마시고 있다. 이렇게 1차로 완성한 리스트에서 앞장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거나 시간과 돈을 아껴줄 수 있는 아이템을 골라보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리스트업,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과 교집합 찾기. 저는 허리 디스크를 심하게 앓아서 한 달 넘게 누워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재활하겠다는 의지 덕분에 현재는 거의 완치되었습니다. 제게 허리 디스크를 앓은 경험은 컨텐츠라기보다 수다 소재에 가깝습니다. 저는 의료인이 아니기도 하고 한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디스크를 치료한 것도 아니기에 사람들은 시간을 내어 저의 허리 디스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의료인이어야 질환을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암을 이겨낸 경험이나 아토피를 잘 관리하는 노하우를 수익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세상이 좋아하는 것의 접점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조금씩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선명해질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전부 일치할 순 없습니다.
둘 사이에 작은 교집합을 찾아 먼저 도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를 브랜딩할수록 내 영향력이 커질수록 교집합은 더 넓어질 겁니다. 내 주제에 맞는 주력 채널 선정하기.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최근 대세 SNS 플랫폼들입니다. 하나 운영하기도 힘든데 저걸 다?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2개 이상의 SNS는 운영해야 합니다. 모든 채널을 최선을 다해 운영할 수는 없더라도요. 이 책을 집어든 독자라면 개인 브랜딩을 비즈니스로 연결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자면 개인의 강점과 매력을 공개적인 채널에 지속해 담아두어야 합니다. 개인 브랜딩을 표현하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곳이 SNS입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데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요. 왜 여러 채널을 운영해야 할까? 플랫폼을 넘나들며 내 컨텐츠를 소비하는 고객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는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할 뿐 내 블로그에 와서 포스팅에 댓글을 쓰는 일은 적습니다.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튜브 안에서만 활동합니다. 동화작가 리안님은 블로그 프로그램에서 만난 분입니다. 이미 등단한 동화작가로서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더 배우고 싶어 프로그램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전 리안님에게 카카오의 브런치 채널을 추가로 추천했습니다. 카카오 브런치는 작가로 선정되어야 글을 쓸 수 있는 채널입니다. 작가 승인 과정을 거치는 만큼 퀄리티 높은 글이 많고 블로그처럼 상위 노출이 아닌 글 자체로 소통하는 플랫폼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한 특별한 인사이트를 글로 표현하는 리안님과 어울리는 채널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리안님은 브런치에서 발행한 글로 에세이집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채널로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핵심 채널로 운영할지는 내 주제와 어느 채널이 어울리는지, 잠재 고객들이 어느 곳에 모여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또 여러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내 성격과 어울리는 채널을 발견하게 됩니다. 글보다 사진이 편한 사람은 인스타그램으로, 말로 표현하기를 더 잘하는 사람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재배치되더군요. 그래서 전 뭘 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명확한 주제가 있는 분에겐 인스타그램에 집중할 것을 추천합니다. 인스타그램이 확실히 팔로워의 반응도가 높고 성장하기 위한 운영 로드맵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제는 없지만 자신의 성장을 위해 먼저 SNS를 운영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중 더 즐겁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 채널을 권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짧은 영상이나 이미지, 블로그는 글을 올리기에 적합합니다. 모든 채널을 성격에 맞추어 잘 운영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쪼개어 활용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채널은 한 번에 하나씩 키우고 다른 채널로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피부과 원장님은 피부과 정보와 시술 과정을 유튜브로 공개했습니다. 수익 조건도 맞추며 운영 중이셨지요. 그런데 누군가의 신고로 여러 편의 영상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채널 하나만 운영하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인스타그램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성공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분의 인스타그램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페르소나가 담긴 계정 컨셉트 만들기. 컨셉트는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말합니다. 이 방향성이 분명할수록 나라는 브랜드의 정체성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경쟁자보다 더 저렴하다든지 더 친절하다는 건
컨셉트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닌 경쟁자보다가 기준이 되면 방향성이 계속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경쟁자를 참고하되 작은 차이를 가진 나만의 방향성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파파레서피라는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파파레서피의 컨셉트는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화장품입니다. 아빠가 피부가 건조한 딸을 위해 직접 만들어서 발라주던 화장품으로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졌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을까요? 한번 들으면 오래 기억되는 컨셉트와 제품력 덕분에 파파레서피는 한국과 중국에서의 성공에 이어 미국 현지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컨셉트를 도출하려면 나의 고객은 누구일까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 컨텐츠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누가 나를 좋아해 줄지를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이 만족할 만한 기획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도 이 책을 한 사람을 생각하며 쓰고 있습니다. 재주가 많고 똑똑한 친구인데 어째서인지 꽤 긴 시간 동안 시작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방황 중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브랜드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자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 명을 목표 고객으로 생각하라니 불안하지 않냐고요? 글쎄요.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객이 그 친구 한 명일 뿐일까요? 한 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1000명, 10,000명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한 명을 정해보세요. 구체적일수록 좋다. 요즘 SNS 플랫폼들은 하나의 주제를 컨텐츠로 발행해야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초창기에는 뭐든지 좋으니 자주 올리기만 해줘 라던 시절도 있었는데 플랫폼들도 방향성이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주제가 더욱 세세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다면 한두 단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 속 다이어트, 클린 주스 마시며 해독 프로젝트, 하루 15분 틈새 운동. 다이어트라는 카테고리 안에도 다양한 상세 아이템이 있기에 어떤 컨셉트로 다이어트 계정을 운영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크리에이터보다는 천천히 나이 들기 위해 매일 운동하는 40대 워킹맘이라는 설정이 요즘 선호하는 컨셉트입니다. 천천히 나이 들고 싶은 일하는 여성은 매우 많을 테니까요. 확장성은 포기할 수 없지. 구체적인 컨셉트와 목표 고객을 찾다 보면 종종 다친 결말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쁜 엄마를 위한 파워포인트 꿀팁 같은 제목입니다. 아마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의미로 바쁜 엄마를 위한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겁니다. 이렇게 대상을 한정 지으면 미혼자나 남성은 고객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파워포인트 꿀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내용이니 컴맹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파워포인트 꿀팁처럼 구체적이면서도 여러 계층으로 퍼져갈 가능성을 담고 있어야 좋은 주제입니다. 엘리사 건아님은 요가, 필라테스 선생님이자 인스타 마켓에서 청바지를 판매하는 사장님입니다. 관련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을 제작했는데 처음 제목이 50대도 할 수 있는 인스타 마켓이었습니다. 50대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나 노하우가 있나요? 20대는 그 방법을 따라하면 매출이 안 나오나요? 코칭 때 제가 드렸던 질문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서툰 본인이 어떻게 청바지 쇼핑몰을 창업했는지를 상세하게 담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본인처럼 온라인이 막연히 낯선 50대 이상을 위해 제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스타그램 1도 몰랐지만 3개월 만에 순수익 월 100만 원 버는 법으로 이름을 바꿔 발행했고 이후에 인스타마켓 관련 기관 강의에 종종 출강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서툰 50대라는 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컨셉트는 내가 앞으로 가는 방향성이자 나를 다른 이들과 구별하는 차별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컨셉트 잡기에 너무 힘을 빼지 마세요. 실제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하면서 컨셉트가 선명한 브랜드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고객과 주제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찾는 수준으로 마무리하셔도 완벽합니다.